안녕하세요. 공인FP 김현수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블로그에다가 경제 관련 글을 쓰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시작하려고. 단속 구간입니다. 되게 시끄럽네. 지금은 강원도 가고 있는 길입니다. 강원도를 가고 있고, 오늘 아침에 썼던 글을 얘기를 좀 드릴게요.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약 200m 앞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지금 웬만한 뉴스들이 전부 다 북미 정상회담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브라질, 터키 이런 나라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랄까요, 옛날에 우리 IMF 때 그때 분위기, 아르헨티나는 IMF 구제금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지금 그 직전까지 와 있죠. 지금 그쪽은 좀 심하고, 그다음에 유로화를 쓰는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미국과 무역 전쟁을 목전 앞에 두고 있고, 우리나라만 좀 평온한 이상한 상태죠. 사실은 폭풍의 눈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폭풍의 눈, 고요한 상태. 그러나 언젠가는 폭풍 속으로 들어갈 그 직전의 상태. 브라질이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시장에 풀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왜냐하면 환율이 자꾸 올라가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자꾸 인상을 하니까 달러가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브라질 국내에는 달러가 점점 없어지겠죠. 쉽게 얘기해서 희소 가치가 올라가죠. 약 1km,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희소 가치가 올라가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면 빌렸던 달러를 언젠간 갚아야 될 텐데, 그 갚는 비용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 부채 상환 비용. 약 200m,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가 점점 경직되고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들 모르시죠.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왜 브라질 얘기를 하냐면은, 브라질이 현재 갖고 있는 달러가 3,800억에서 600억 사이 달러입니다. 3,600에서 800억,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는데 여튼 그 수준인데, 우리나라가 한 4천억 달러 갖고 있거든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3,600억 달러였는데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천억 달러 정도 있는데, 그래 봐야 브라질하고 크게 차이가 없죠. 브라질보다 조금 많은 상태인데. 근데 지금 브라질은 달러를 시장에 풀겠다라고 대통령이 발표할 만큼 상황이 급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기준금리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더 낮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차곡차곡 금리를 올려올 동안에 우리나라는 계속 동결을 하고 올리더라도 소폭 인상을 하고 그랬죠. 결국은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아요. 약 1km. 그러면 약 여러분들이 1km 단속 구간입니다. 제한 속도 100km. 달러를 갖고 있다고 칩시다. 달러를 갖고 있으면 더 금리를 많이 주는 데다가 넣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 금리를 2%를 주고 국민은행이 금리를 1%로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디다 예금하시겠어요? 약 당연히 신한은행에 예금하겠죠. 과속 달러도 주의. 약 마찬가지입니다. 200m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아이고,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이제 꺼야겠다. 꺼야겠다. 이렇게.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높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돈은 이자가 높은 곳으로 흘러가죠.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보면, 증시를 보면 계속 옛날에 박스권 같은 형태로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약간 좋았다가 약간 나빴다가 약간 좋았다가 약간 나빴다가 계속 이러고 있죠. 근데 이게 언제 꼬꾸라질지 몰라요. 제가 그 경제 관련 리포트 쓰시는 분들 글을 매일매일 보는데 좋지 않습니다. 뭐 하반기에 옛날 같은 IMF가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환율이 1,500원대까지 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더 나쁘고 덜 나쁘고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나쁘다는 쪽으로 다들 얘기를 해요.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제 블로그 글에 항상 마지막에 보면 자산을 달러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화만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 IMF 때 기억하시잖아요. 부동산 갖고 있던 사람들 다 반토막이 났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달러를 갖고 있다. 지금 미국은 계속 경기가 좋죠. 최근에 나스닥 지수는 지금까지 나스닥 지수의 최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S&P 500 계속 오르고 있죠. 러셀 계속 오르고 있죠.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경제 제일주의, 우리만 잘 살자, 그거 그냥 한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게 저는 눈에 보이죠. 물론 제가 정말 전문가들 식견만큼의 어떤 아주 디테일한, 그리고 아주 깊이 파고들어서 뭘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만 대충 말씀드려도 이해는 가실 거예요. 앞으로 지금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남북 경협 관련주 막 하시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내비를 꺼가지고 표지판 봐야 됩니다. 경협을 해야 오르는 거지. 미리 사둔다는 측면에서 뭐 그렇다, 뭐 거기까지 좋습니다. 경협이 언제 될 줄 알고요. 막상 엊그저께가 아니라 어저께 북미 정상회담 하면서 CVID 내용은 싹 빠졌죠. 게다가 트럼프는 한미 군사 합동훈련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 하면서 더 불확실해지고
한반도 정세가 뭔가 좋아지고 개선되고 평화의 뭔가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들보다는 그럼 이제 어쩌지? 무슨 얘기를 한 거지? 더 불안해지는데? 그런 얘기들이 더 많다는 거죠. 남북 경협 관련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보고 그 추세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 그게 자산 관리하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달러 신봉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미국만 신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달러만 좋아하고 달러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미국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의 모든 경제는 달러를 딱 중심에 두고 움직입니다. 전에 오바마 정부 때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삽시다 주의였으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는 정치인이에요. 우리가 트럼프한테 투표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투표해서 당선된 거잖아요. 정치인은 가장 큰 관심사,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입니다. 투표. 선거로 당선이 돼야 권력을 잡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트럼프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겠죠. 우리 미국이 잘 살게 될 겁니다. 우리 미국이 잘 살게끔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 난 모르겠다. 그거랑 똑같은 거죠. 다른 나라가 잘 살면 잘 사는 거고 못 살게 되면 어쩔 수 없고 여튼 미국은 잘 살아야 된다 이거니까.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죠. 미국만 잘 살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철강도 자동차도 수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삽니까? 달러로 사죠.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 달러가 없잖아요. 달러가 자꾸 빠져나가고 있죠. 아르헨티나가 금리를 25%? 27%에서 갑자기 40%로 한 달 만에 올린 이유가 뭘까요? 달러가 못 빠져나가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만 잘 살 수 없다. 그 시스템인 거예요. 왜냐면 다른 나라가 사줄 수 있을 능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한쪽만 잘 살 수 있는 그건 말이 안 되죠. 미국이 수출하면 누군가 사줘야 될 거야. 미국이 수출을 하면은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이 사줄 능력이 돼야 사주지. 지금은 미국이 독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전 세계 증시 지수를 보는데 미국만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라는 얘기는 이제 상승하고 있다 그 얘기죠. 다른 나라들은 파란색이에요. 물론 잠깐 색깔이 빨갛게 바뀌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그래프의 흐름은 하향이다. 하락장이다. 당분간은 미국에 단기적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 무슨 펀드를 운영하시거나 투자를 별도로 직접 하시거나 할 때 미국을 중심에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것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언젠가는 이거 다 같이 잘 살아야겠네. 우리 같이 잘 삽시다. 그런 얘기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언제 나올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그림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달러는 우리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짤 때 뭐 주식, 부동산, 뭐 일반 예금 자산, 뭐 이런저런 것들, 그다음에 뭐 간접 투자, 뭐 펀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뭐 주식형이든지 채권형이든지 뭐 이런 것도 짜고 디테일하게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국내 금융으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원화 자산으로만 했다는 얘기죠. 근데 왜 꼭 그래야 되죠? 물론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상담하고 했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해외에 더 좋은 금융이 있다라고 하면은 해외 금융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지금 블로그에도 소개해 놓은 그 달러 저축 같은 거 있습니다. 사실 저축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투자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약간 좀 애매한 컨셉이긴 한데, 이거는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형 같은 거예요. 지수 추종인데, 만약에 S&P 500이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뭐 항상 올라간다고 얘기 못하니까. 지금까지는 항상 올라갔죠. 내려간다 하더라도 연복리 4.3%는 개런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갔던 시점보다 나올 시점이 더 낮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그 기간 동안 연복리 4.3%를 계산해서 그 이자를 무조건 지급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4.3% 이자가 어디 있으며, 게다가 연복리 4.3%는 없죠. 옛날도 아니죠. 3, 4년 전에 재형저축이 있었습니다. 재형저축. 그게 복리였는데, 복리 몇 프로인지 모르겠네요. 여튼 근데 7년을 납부를 해야 그 다음에 복리 적용을 해준 거였어요. 그래서 재형저축. 근데 없어졌어요. 그 재형저축 하려면은 연봉이 3천만 원 이하인가 그래야 돼요. 만약 부부라면 부부 합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뭐 흔치 않죠. 네. 그리고 월 납입 금액 제한도 있고. 이렇게 해외에 이렇게 좋은 금융 상품이 있으면은 그것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면 해야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그냥 국내 금융만 봐요. 해외 금융을 모르니까. 그럼 해외 금융이 위험하냐?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가 그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금자 보호법. 그 일반 그 저축성 상품이나 일반 예금에 대해서 5천만 원 한도 국가에서 그 금융기관이 파산한다 하더라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국가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억을 예금을 했는데 그 금융기관이 파산을 했어요. 그러면 5천만 원 받는 거예요. 나머지 5천 날려야지.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홍콩 같은 경우에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금융 소비자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냐면, 금융기관, 금융회사가 만약에 파산을 할 경우에는 국가가 고객 자산을 별도 지정하는 수탁사에 맡기게끔 합니다. 국가가. 우선은 국가가 그걸 맡아 갖고 있다가 별도 수탁사를 지정해서 거기에 해당 고객 자산을 맡기죠. 그게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예금을 했는데 이자가 2천만 원 붙었어요. 그럼 총 7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2천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5천만 원만 보여주니까. 근데 홍콩 같은 경우는 7천을 다 보호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더 안전한 거 아니에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말은 없지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해외 금융, 내 돈이 물 밖으로 나간다, 물 건너간다, 되게 불안해합니다. 네, 그냥 불안해합니다. 정체 모를 불안함. 그래서 안 해요. 아니 물론 이해합니다. 경험하지 못했고 잘 모르겠고 주변에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난 해도 되나? 우리는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것, 평범하게 그냥 사는 것이 뭔가 미덕처럼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금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융기관이요, 신뢰를 먹고 사는 그런 산업이다. 맞죠? 신뢰가 중요하죠. 근데 신뢰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신뢰로 돈 장사하는 겁니다. 공사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그들도 엄연히 사기업이고 산업이에요. 우리가 맡기는 돈, 그걸로 이자놀이 해서 예를 들어 100원의 수익이 생기면 우리한테 10원 주고 지네가 90원 가지는 구조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금융산업 하면 절대 망할 일이 없어요. 국가가 보호해주고 있는 유치산업에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계 보험사들도 기를 쓰고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보험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도 들어오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 보험 10명이 가입하면 7명이 깹니다. 그럼 그 7명은 금융회사들의 또 새로운 고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은 선취수수료 제도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내면 15만 원에서 20만 원은 떼고 85에서 80만 원만 적립을 하죠. 그래서 특히 변액보험 같은 경우가 욕을 많이 먹는 겁니다. 수익을 웬만큼 내서는 원금보다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그게 회사가 운영을 잘 못하고 설계사가 운영을 잘 못해, 이건 아닙니다. 그냥 구조 자체가 수익이 잘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 선취수수료 제도니까. 여러분들 100만 원 내면 내 돈 1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잖아요. 아니에요.